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일찌감치 결혼해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며 동탄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설거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사람들 참 저급한 표현을 잘도 지어내서 쓰는구나 싶은데 저도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들어봤던 얘기예요. 예쁜 여자가 젊었을 땐 잘생긴 남자, 소위 말해 좀 까진 남자들과 신나게 놀다가 결혼 정년기에 가까워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조금씩 반감되기 시작하면 외모가 부족하지만 지갑은 빵빵한 순진한 남자를 꼬셔서 결혼해 그 남자를 돈 벌어다 주는 ATM 기계로 쓴다는 거죠. 그런 과거를 청산하는 걸 설거지에 비유하여 만들어낸 말장난인 거죠. 제가 봤을 땐 예쁜 여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남자들이 일부러 후려치게 하려고 만들어낸 소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스운 소린데요. 설마 이런 후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도 몰랐고 외모가 예쁜 편도 아닌데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 설거지론의 주인공으로 의심받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네요. 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저희 동서 얘기입니다. 우선 설거지론의 주인공으로 의심받았던 제 배경에 대해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은 일찍 했지 둘 사이에 애는 없지. 그러다 보니 사실 동서가 아니더라도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부부가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남편과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또래보다 조금 늙어 보이는 남편의 외모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냐고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은 것 같아서 사연이 채택되면 남편한테 절대로 공유해주지 말아야겠어요. 여튼 지금은 마트 가서 유기농이라고 하면 가격표도 안 보고 바로 집어오는 해맑은 가정주부가 됐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부자가 되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지도 않았고요. 그냥 소원이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일 정도였으니까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부모님이 낡은 차를 끌고 다니시고 그런 데서 가난한 집안 형편이 티가 날 것 같죠? 아니요. 생각보다 가난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데서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 두 분은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채소 배달하시고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갈 준비를 혼자서 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혼자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손톱도 제때 못 잘라서 떼꾸정물이 껴있고 빨래를 안 한 옷을 다시 입고 나가서 냄새나고 당연히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학교 끝나면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떡볶이도 사 먹고 시내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만 혼자 갈 데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덩그러니 남는 거죠. 물론 그렇게 여유 있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건 또 너무 심심하고 그럴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바로 저희 동네 복덕방이었습니다. 현아 왔어? 아이고 세상에 까마귀가 형님 하겠다. 너 점심 먹고 양치는 제대로 했어? 너 엄마한테 손톱 깎는 법 안 배웠어? 이리 앉아봐. 아줌마가 알려줄 테니까. 요즘엔 애들한테 모르는 어른이 말 걸면 대답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또 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 손길을 잘 못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더 안쓰럽게 여기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특히 그 복덕방이 정말 온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자처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나이가 꽤 젊어 보였던 여사장님께서 부동산 큰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복덕방 사장이 아니라 무슨 점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짚었다 하면 재개발되고 뭐 열차가 들어서고 그렇게 부동산으로 꽤 큰 돈을 벌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라나요? 여튼 사장님이 추천해준 땅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동네에 꽤 많았어요. 말이 좋아 수다 떨러 오는 거지 돈 될 만한 정보 좀 있나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로 맨날 가게가 미어 터졌습니다. 아이고 현아 왔어? 여기 앉아서 귤 좀 까먹어라. 송 사장 하여튼 나 송 사장만 믿고 여기 사는 거야. 내가 이번에도 잘 되면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아줌마 여기 숫자가 잘못됐는데 여기 6이 아니라 8이에요.
아이고, 현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이고, 서장께 3년이면 풍월 눕는다고 너도 뭐 흉내라도 내보는 거야? 진짜 웃긴다 정말. 아닌데 이거 봐봐요. 여기는 금 9,875만 원인데 여기 숫자가 8이 아니라 6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 써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맞네, 사장님. 내가 아니라 현아한테 챙겨줘야겠구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장부 정리하시는 걸 곁눈질로 보면서 봐두어서 그런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숫자 세매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빠른 편이었거든요. 아줌마들 수다 떠는 거 보면서 매매 계약서에 써있는 숫자들 쭉 읽는데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숫자 하나가 틀리게 써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복덕방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현아 얘가 이런 데 재능이 있나 보다 하고 똘똘하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또래 친구들한테도 그런 인정 한번 못 받아봐서 그런가 괜히 으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매일 흥미롭게 보셨던 건 복덕방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현아, 너 숫자에 눈이 밝은 거 보니까 나중에 큰 돈 벌겠다. 나중에 이모보다 훨씬 더 부자 되면 이모가 너 이렇게 챙겨줬던 거 잊지 말고 은혜 갚아야 된다. 알겠지? 어렸을 때 얘긴데 그 말이 아직도 뭔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눈이 밝으니까 큰 돈을 벌 거라는 말이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면서 손톱 깎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가 숫자 잘 보는 능력 하나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얼마나 가슴 설렜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복덕방에 놀러가면 사장님이 괜히 저한테 여기는 숫자 틀린 거 없는지 한번 봐보라고 계약서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종종 잘못된 걸 찾아내면 저한테 네 능력값이라고 하면서 용돈하라고 지폐도 몇 장 쥐어주시기도 했고요. 돈 벌 생각이야 당연히 있었죠. 아니 벌어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던 거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마냥 선하신 성격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자라긴 했어도 모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선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요.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이 가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선 학교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일을 도왔거든요. 공부나 하지 뭐하러 따라 나오냐고 타박을 하셔도 또 어떻게 그래요. 엄마, 나 지금부터 죽어라 공부해도 서울대 못 가니까 포기해. 내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엄마 허리 지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래. 이제 이것만 배달하면 되는 거지? 여긴 처음 보는 데인데 새로 오픈한 식당인가 봐? 그래도 새 거래처도 생기고 우리 부자 되겠다. 아이고, 쟤를 어떻게 말려. 제 효녀인 건 당신 닮아 그렇지 뭐. 현아, 우리 그럼 오늘 새 거래처도 생긴 기념으로 저녁에 삼겹살이나 사다가 오랜만에 고기 파티 좀 할까? 좋지? 풍족하진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 적당한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동네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야채 배달을 해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곳 다 돌고 여기만 빨리 배달하고 집에 돌아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신나 있었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먼저 계산부터 하겠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저랑 엄마가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긴 했었는데 설마 아니 그 소란의 주인공이 저희 아빠일 줄은 몰랐죠. 하도 안 나오길래 엄마랑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젊은 남자 사장이 저희 아빠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린 게 어따 대고 따박따박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사는 꼬라지 보니까 알만하다. 마누라의 딸에 줄줄이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주제. 야, 내가 돈 떼먹는다고 했어? 동네에서 장사 오래 했었다면서. 내가 준다고 달아놓고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야채값도 못 내는 인간으로 보여서 우리 가게 손님들 다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사장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 거래하는 가게한테 외상 줄 순 없어서 그래요. 보안이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오늘 배달 가지고 온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이씨,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게 하는 거야. 야, 그럼 저거 다시 갖고 꺼져. 여기랑은 거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산다고. 안 살 거니까 그대로 다 갖고 꺼져. 젊은 진상이더라고요. 처음 본 사이인데 외상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저희 아빠를 위협질하질 않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려놓은 물건들 도로 차에 실으라고, 자긴 안 살 거라고, 지금 강매시키는 거냐고 생 난리를 쳐서 결국 그 물건 셋이서 다시 트럭에 담았어요. 한번 그렇게 내려놨다가 다시 실은 물건 어디다 팔지도 못하고 죄다 폐기 처리해야 하는데 부모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열받았던 건요, 그 젊은 진상놈도 고객이라고 한마디 화도 못 내고 돌아서야만 했던 저희 가족의 처지와 그런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문 앞에 소금 뿌리는 진상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재수 없으려니까. 저한테도 들릴 정도로 선명한 목소리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설마 못 들으셨겠어요?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하면서 차에 올라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요. 아버지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절 보면서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집 가서 고기 구워 먹자 하시는데 그때 결심했습니다. 난 부자가 되어야겠다.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냥 적당히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다시는 무시 안 당하게 그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뭔가 각성한 것 같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혼자 고민을 했어요. 고작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끼케야 아르바이트나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걸로는 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복덕방에 찾아갔어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장님이 주말 아침 갑자기 달려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면서 그랬죠. 부자 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요. 뭐든 다 하겠다고. 나 꼭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무시 안 당하게 할 거라고요. 자초지종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은 제 얘기를 이미 다 들으신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하셨죠. 현아, 이모가 그때 너한테 얘기했었지? 넌 숫자에 눈이 밝아서 꼭 큰 돈 만질 거라고. 이거 용돈 아니야. 이모가 현아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학교 끝나고 가게로 와. 도움될 만한 것들 알려줄게.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귀인이죠. 복덕방 사장님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저에게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금으로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셨지만 학교가 끝나면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복덕방으로 가서 사장님에게 주식 투자를 배웠어요. 사장님도 부동산을 만지기 전에 이걸로 돈을 벌었다면서요. 처음엔 차트니 뭐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모,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가게 같은 거요. 그런 거 하나 사려면 얼마나 해요? 왜? 너 돈 벌어서 부모님 식당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너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물 계약하는 건 꼭 이모네 가게에서 해야 된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세워둔 목표가 있어서였을까요? 처음엔 머리에 쥐만 나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그래도 학교 공부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재밌더라고요. 사장님 말씀대로 샘에 눈이 밝은 건지 배우기도 빨리 배웠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공부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받았던 200만 원을 딱 2배로 불렸습니다. 4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1500만 원 점점 불어나는 돈을 보면서 마냥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복덕방 이모도 이 정도로 실력이 있을 줄 몰랐는데 자기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배우는 것 같다면서 깜짝 놀라셨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른 친구들 대학 들어간다고 머리 싸매고 있을 때 전 그쪽은 내 진로 아니다 생각하고 한우물만 죽어라 팠네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전 부모님에게 진로 조사서 대신 그동안 주식 투자로 벌어왔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확인을 하셨죠. 그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덕방 이모와 함께 공부해서 3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불려왔던 거,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전업 투자자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한 번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두 분 모두 적잖이 놀라고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가족들이 무시당하는 모습 다시는 못 보겠어서 그런다. 이제 두 분 힘든 일 관두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빠가 통장을 붙들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동안 가난하다고 너한테 부모답게 해준 게 뭐 하나 제대로 없는데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어. 네가 오죽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돈을 벌 생각을 해. 힘들게 살았던 세월이 다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건지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세 식구 그렇게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확히 3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마음 편히 일을 관두실 수 있게 하고 작은 건물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거든요. 제가 그 돈을 벌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복덕방 가서 바로 건물 계약했어요. 3년 전 저희 가족이 수모를 겪었던 그 젊은 진상 사장 기억하시죠? 건물주가 바뀌어서 임대차 계약서 다시 쓰러 온 사장이 저희 가족 얼굴 보고 지은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싶어 입을 떡하니 벌리더라고요. 새 내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그러셨죠? 거지 같은 것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저희도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인성 더러운 사람이랑 계약하는 건 아무래도 건물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리해서 짐 빼세요. 자기 벌써 가게를 몇 번이나 말아먹고 여기 온 거라고 더 갈 곳도 없다고 애걸복걸하는데 참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꼴을 다 보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의 캐캐 묵은 복수를 해드리고 난 후 두 분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지내게 되셨고 저도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선 그래도 대학은 가는 게 어떻겠냐 하셨지만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건 대학 밖에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께서도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눈 빠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느꼈던 것들이나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것을 글로 써봐도 좋겠다 싶어 인터넷에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재주가 영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솔한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출판사나 언론사에서 연락도 종종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책으로 내보내는 건 어떻겠냐,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도 없이 외롭게 지내와서 그런지 성격이 좀 외향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글 쓸 땐 그렇게 날개 달린 것처럼 헐헐 날아다니며 말도 잘하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좀 꺼려하는 성격이라 인터뷰만 몇 번을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고 저도 어려운 시절에 복덕방 이모라는 귀한 인연을 만나 큰 도움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3년 동안은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하고 인터뷰하고 인터뷰 보고 연락 온 어려운 사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돕고 그러면서 훌쩍 지나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모, 나왔어요. 죄송해요. 손님 계신 줄도 모르고. 어머, 현아, 잘 왔다. 제가 친조카처럼 아끼는 애인데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저보다 보는 눈이 더 좋거든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여기 이분들 땅 보러 오셨거든. 현아, 네가 안내 좀 해드려.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가게에 들렀는데 이모가 일이 있다면서 가게에 오신 손님들께 땅 위치만 좀 안내해드려라 하고 냅다 저한테 일 떠넘겨놓고 가버리시는 거 있죠?
그래도 그동안 제가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일로 귀찮아 할 수는 없잖아요. 가게에 오신 중년의 부부 손님을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내만 해드리면 되는데 또 오지랖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매하시는 거면 이쪽보단 다른 쪽이 더 좋지 않겠냐 추천까지 해드렸는데 두 분께선 적극적인 제 모습이 꽤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모의 단골 손님이었던 두 분과 그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자주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는지 남자친구가 없단 얘기에 둘째 아들이 비슷한 또래인데 만나볼 생각이 없냐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하기 어려워서 밥이나 몇 번 먹고 말자 하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성격도 좋고 일 얘기할 땐 눈을 빛내면서 달려드는 게 꽤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의 계략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순순히 넘어가드리려 결국 결혼까지 꼴이나게 된 기막힌 인연이죠. 저희 시부모님이요. 아직도 제가 전업 투자자인 걸 모르고 계세요.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관리나 하고 그래서 투자에 눈이 좀 밝은 똑똑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지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도 아직도 제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요. 딱히 숨기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한테 대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장을 핑계 삼아 냅다 도와달라는 사람부터 투자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대신 해준 적도 있었고 저라고 매번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는 일인데 손해를 보면 내 돈 돌려내라 어째라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어디 가서 투자로 돈 벌고 있다는 얘기를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가 남편한테도 신신당부 입단속을 시켜놨어요. 난 딱 우리 가족 필요한 만큼만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니까 더 욕심낼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도 다니고 있는 회사 성실하게 잘 다니라고요. 어디 가서 마누라 투자로 돈 번다고 자랑하고 다니질도 말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못 믿냐며 막 웃습니다. 여튼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선 그냥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부잣집으로 시집간 철없는 젊은 세댁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오해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결혼 생활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중매서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었으니 고부 갈등은 낱말이었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현아가 복덩이야 복덩이. 현아 네가 그때 소개시켜줬던 땅에 또 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넌 어쩜 그걸 몇 년 전에 진작 알아보고 소개시켜준 거냐? 덕분에 우리 좋은 며느리도 생겨 좋은 투자처도 생겨 호박이 넝클째 들어왔지. 재수씨 집에 살림만 할 줄 알았더니 재테크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곳 있으면 저도 좀 집어주세요. 안 그래도 결혼 앞두고 돈 좀 열심히 굴려야겠다 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러시는 거지. 제가 뭘 알고 추천을 해드렸겠어요. 순전히 다 운이죠, 운. 그나저나 아주버님은 좋으시겠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뵀는데 이 사람 말로는 제 형님 되실 분이 엄청나게 미인이라고 그러시던데. 하지만 제 행복했던 시댁 생활에 조금씩 먹구름이 껴가고 있다는 걸 그땐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형이 한 명 있어요. 어쩜 형제가 그렇게 똑 닮았는지 두 사람 전부 컴퓨터 전공을 하고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얼굴도 쌍둥이처럼 똑 닮았고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괜시리 저까지 설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 되실 분은 저랑 4살 차이에 청담동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도 엄청 예쁘시고 동서될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질투나고 그러지 않냐 싶으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워낙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죄다 나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한 언니 한 명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에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얘기만 들어보면 천사 같고 공주 같고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팔불출 기질이 상당히 했었지만 뭐 어련히 좋은 사람 고르셨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동서가 제 결혼 생활의 복병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을 다 같이 모은 자리에서 형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식사는 평소 시댁에서 자주 가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이뤄졌고 저도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맞추고 싶어서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아주버님과 형님이 나란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형님 얼굴 처음 보고 듣던 대로 미인이구나 싶어 헉 했다니까요.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에 괜히 기가 죽고 위축되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어른들한테 살갑게 인사드리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시어머니도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족한 부분 많아도 앞으로 잘 좀 부탁할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얘기 들었는데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처음엔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이미 그때부터 미묘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형님의 말과 행동에서 어딘지 모를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때보다 시어머니가 살림 얘기를 하면서 자리에 있었던 제가 괜히 민망할까 싶어 추켜 세워주면 대화를 톡톡 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전업주부지만 현아한테 살림 많이 배운다니까.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알뜰살뜰 잘하는지. 나는 복도 많지. 이런 복덩어리 며느리를 둘씩이나 얻고 말이야. 내가 많이 배워야겠네요. 전 그래도 쭉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잠깐 쉬는 거라서 아무래도 동서만큼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동서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 많이 해봤나 봐요. 이럴 때 보면 내가 너무 헛살았던 것 같다니까. 왜 살림도 일처럼 많이 해야 늘잖아요. 제가 꼬인 건지 고도로 매기고 계신 건지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어렵게 살았던 옛날 생각이 나서 순간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칭찬 같기도 하고 묘하게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게 칭찬이 아니라 확실히 나를 먹이고 있는 거구나 알았거든요. 어쩌다 나오게 된 대학 얘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저를 보고 형님이 먼저 제 학력을 묻더라고요. 가족들이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고졸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생각했는데 형님께서 입까지 막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진짜예요? 왜요? 저 고졸인 사람 처음 봤어요. 요즘 고졸인 사람 보기 진짜 드물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아니면 뭐 국제학교 이런 건가? 아니요, 특별한 이유랄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머머머, 뭐가 그렇게 신기한 건지 연신 감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꼭 동물원 우리에 갇힌 원숭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형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살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익숙하고 잘하나 보다. 인생이 실전이니까요. 맞죠? 하면서 자기 혼자 까르르 웃는데 이거 진짜 사람 이상해지더라고요. 형님이 일부러 그러셨던 건 아니겠지 생각하면서도 그 말투와 표정이요. 전업주부라고 다 같은 전업주부인 줄 아니 하고 꼭 저를 비꼬는 것 같아서요. 한 번도 시댁에 와서 학력이나 조건으로 작아졌던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게 뭐 얼마나 신기한 일이라고. 재수씨가 양해 좀 해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애 같은 구석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닌데 얼굴만 공주님 아니라 성격도 공주님 같아서 별일도 아닌데 신기하고 그래. 나쁜 뜻은 아니니까. 아주버님까지 나서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알겠다고 하고 거기서 더 괜히 안 좋은 기분을 곱씹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분 나쁘다. 따끔하게 얘기를 했으면 형님이 절 깔보고 무시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괜히 첫 만남부터 안 좋은 인상을 만들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건데 제가 어지간히 호구같이 보였나 봐요. 그 뒤로도 찜찜하고 불편한 일들은 계속해서 생겨났거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자주 모여서 가족 식사 자리를 가져요. 첫 만남 때 인상이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그 뒤에도 형님과 얘기할 자리가 있으면 제가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다들 기분 좋게 식사 마치고 얘기를 나누는데 형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죠. 그 주제가 제가 끼어들기엔 조금 난감한 주제였던 게 문제였지만요. 제가 어제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전업주부들이 더 바빠요. 요즘 만나서 재테크 쪽으로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각자 자기 분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자극도 되고 좋더라고요. 형님이 신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초치지 않으려고 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그러다 형님이 갑자기 저를 향해 물으시더라고요. 동서는 동창회 같은 거 하냐고.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있냐고요. 사실 초, 중, 고 다 합쳐도 친하다 말할 수 있는 동창이 몇 안 돼요. 친구 많다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결혼식 때도 동창 몇 명 못 부를 정도로 친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저한텐 개인적으로 콤플렉스였거든요. 아직은 그런 자리 많이 못 가봤어요. 옛날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다들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바쁘기도 해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요. 동서, 그러지 말고 나중이라도 대학 갈 생각 없어? 대학 동기 모임이라는 게 아줌마들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것 같아 보여도 안 그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게 그런 커뮤니티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 혹시 돈 때문에 부담 느껴서 그런 거면 동서 등록금은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응? 말만 해. 대학까지 거 가면 되지. 일단 뭐라도 배우잖아? 그럼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 아니 제가 뭐 못 배우고 산 사람이에요? 대학 가지고 지난번부터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물론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길 바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저도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는데 참 저 속내를 모르겠어서 더 열받는 겁니다.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은근히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신지 속이 쓰리긴 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랬죠. 돈 때문이겠어요. 제가 진짜 관심 없어서 그래요, 형님.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라도 대학 가고 싶어지면 이 사람보다 형님한테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도 이런 미묘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남편 통해서 아주버님 통해서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정말로 눈치란 건 어디 엿이라도 바꿔두신 건지 형님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절 도와주시려는 척 하면서 선을 넘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가족 모임에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가면 또 무슨 소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가족 모임에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됐죠. 가면 또 무슨 소리를 해서 사람 속을 닥닥 긁으시려나 하고요. 그날도 또 가기 싫은 발걸음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갔는데 웬걸 형님도 발을 질질 끌고 오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어머 얘 너 다리가 그게 무슨 일이니? 아 어디 사고라도 난 거야? 아 왜 연락 안 했어? 아, 제가 계단에서 살짝 삐끗하는데 발을 잘못 짚었는지 그대로 미끄러져서요.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걷다가 넘어진 건데요, 뭐. 괜찮아요. 형님이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사고 때문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걱정을 많이 했었죠. 깁스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거 씻지도 못하고 목발 짚으면 겨드랑이도 아프고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속으로 짠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형님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형님이 그걸 상체로 들고 와장창 엎어버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어이 오늘 모임에서도 절 불편하게 만드셔야지 속이 시원하시려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서, 그래서 말인데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친구들 모임을 꼭 가야거든. 이번에 내가 모아둔 회비 사용하는 날이라서 내가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그 모임에 동서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하고 왜 그때 동서도 그런 기회 많이 없었다고 아쉬워했잖아. 세상에 친구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번 기회에 소개도 좀 시켜주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서
든든한 인맥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형님이 평소에 정말 서운하고 좋은 행동만 하셨던 분이었으면 저도 그 제안에 냉큼 감사하다고 인사부터 했겠죠. 영 찜찜하고 꺼려지는 건 평소 형님의 행실 때문이었고요. 가족들 앞에서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태도긴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래, 현아야, 잘 됐지 뭐. 가서 수정이도 좀 도와주고 다리가 다쳐서 얼마나 불편할 거야. 간 김에 너도 어떤 데인지 분위기만 한번 쓱 봐봐. 잘 됐네 아주. 그 자리에서 더는 거절하기 어려워졌고 마음속에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벌써 너무 즐겁다고 친구랑 같이 놀러 가는 것 같다고 제 손을 잡고 방방 뛰고 계시는 저희 형님을 보니까 이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예상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약속 당일 제가 직접 차를 몰고 형님을 모시러 집 앞까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부축이나 잘 해드리고 오자 했었거든요.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몸도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실 거야. 안쓰럽고 짠하게 여겼었는데 생각보다 멀쩡한지 목발도 짚지 않고 걸어와서 차에 탄 형님은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죠. 동서, 나 여기 물 좀 가져다 주라. 내가 다리가 이래가지고 그래. 아, 그리고 올 때 내 핸드백 안에 있는 립스틱도 좀 꺼내다 줄래? 나 지금 입술색 너무 없지. 아, 거울 좀 보고 싶은데. 동서, 어디서 거울 좀 빌려올 데 없을까? 아니면 파우치를 그냥 들고 올래? 나 우선 의자 좀 뒤로 한 번만 밀어주라. 다리가 불편해서 못 앉아있겠어. 부축 정도는 저도 기쁘게 도와드릴 생각이었는데 이건 뭐 완전히 공주님 모시고 있는 무수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형님의 얼굴엔 당연스럽게 만족한다는 표정이 역력했고요.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내가 참자 마음속에 참을 인자 3개를 넘게 써가면서 물을 건네고 의자를 밀어드렸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본성 나온다고 하더니 이렇게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부려먹고 보는 게 우리 형님의 본성이구나 했죠. 그리고 하나둘 형님의 친구분들이 모임 장소에 도착하시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저를 옆에 척하니 세워두고는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팔짱까지 탁 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절 소개하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친한 척을 하나 했더니 사람 많은 곳, 그것도 죄다 자기 편 들어줄 사람들밖에 없는 공간에서 절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세상에 절 뭐라고 소개했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지난번에 말했었지? 우리 동서. 인사해. 너무 폼 잡고 그러지 마. 우리 동서 대학 동기 모임이 처음이라니까. 아, 우리 동서 고졸이거든. 너네 고졸 봤어? 최근에 고졸 본 적 있어? 요즘 세상에도 고졸이 있다니까. 우리 동서 완전 대박이지 않니? 난 고졸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 얘들아, 그치?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잖아요. 그냥 동서라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고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만 속이 시원했었던 건지 형님은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자리를 빙 둘러보고는 자기 얘기에 동조라도 해달라는 듯이 그치? 응, 맞지? 하고 혼자만 신이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면 본인처럼 사회성이 떨어져 보였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개념 없이 맞장구를 치겠냔 말이죠. 뭐가 그렇게 웃긴지 혼자만 깔깔깔깔. 형님의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전 진짜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어머, 근데 어디서 봤더라? 낯이 너무 익은데? 혹시 뭐 뉴스 같은 곳에 나온 적 있어요? 내가 어디서 봤지? 네가 우리 동서를 어디서 봤다고 그래? 동서 뭐 대학생 느낌이라도 내보려고 캠퍼스 걸어다니고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동서가 좀 흔하게 생긴 마스크기는 해. 그런데 형님 친구 중 한 명이 대뜸 저를 붙잡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어디서 본 기억이 없는데 한참을 고민하시던 그분이 무슨 반가운 친구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제 손을 덥석 잡고 맞죠? 이러시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형님만 혼자 똥 씹은 표정인 겁니다. 아, 혹시 어머 맞죠? 주시광. 아, 왜 거기 커뮤니티에서 한창 활동하셨던 그분 아니에요? 나 그 뒤 뭐 어디 신문사에 나왔던 기사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머 동서라고 하더니 이분이었구나. 나 진짜 너무 대박이다. 뭐? 주시광? 어머 어쩐지 나도 아까부터 낯이 너무 익다 했거든. 야, 넌 네 동서가 주시광이면 미리 좀 말을 해주지. 그러면 내가 사인 받으려고 뭐라도 챙겨왔을 텐데. 오늘 모임 네가 사기로 한 거지? 아니, 안 그래도 만날 수도 없고 한데 내가 언제 한번 만나면 진짜 고맙다고 풀코스로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어요. 형님의 친구들은 저를 둘러싸며 이런저런 얘기를 묻기 시작했고 형님 혼자 대체 저를 어떻게 아는 거냐며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다행히 저를 알아봐 주신 형님의 친구분이 저 대신 버럭 화를 내주셨어요. 아, 너 주시광 몰라? 너 요즘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이거잖아, 이거.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선 우리 언니 의견이 완전 이거라고, 이거. 어머, 진짜 감사해요. 저 그때 땡땡일보였나? 거기 인터뷰에서 추천해주신 종목 하나 있잖아요. 저 그거 덕분에 완전히 재미 봤거든요. 오늘 모임에 이런 분을 모시다니, 나 진짜 너무 영광이다.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필명으로만 알고 있고 인터넷 기사로만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과연 형님 친구들다운 호들갑이더라고요. 다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질 않나. 절 둘러싸고 덕분에 투자를 잘했네, 고맙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 통에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형님 혼자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자만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 있길래 친절한 손 아랫동서가 형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요. 그러게요. 주식 사는데 학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안 가고 지금 계속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혹시 대학에서 알려주시려나요? 대학에서 이런 것들 알려준다고 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 아시죠? 형님도 나중에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저도 형님의 호들갑 유치하지만 그래도 받아쳐서 돌려드렸습니다. 본인도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아는지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해가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전 무슨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형님 친구들이 더 나서서 욕을 한 바가지씩 해주셨던 것 같네요. 그렇게 불타오르기 직전인 형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한바탕 웃고 나서 모임을 파하게 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형님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상대로 고요했어요. 형님은 평소와 달리 운전 중에도 한마디 없이 앞만 바라보셨고요. 차 안에는 형님이 평소 자랑스럽게 틀어놓던 클래식 음악도 없었고 오히려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올까봐 애써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형님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저도 모르게 그날 모임에서의 상황을 꺼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형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 동서... 미안해. 나 그동안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네. 듣고 있었던 동서도 기분 나빴을 텐데, 그치? 진심으로 사과할게. 형님,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바쁜 거 형님이 제일 먼저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형님은 전업주부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학력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그게 제일 유치한 거예요. 사과하시기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사과 받은 걸로 할게요. 며느리들끼리 사이 안 좋아봤자 내 손해죠 뭐. 대신 형님도 제발 그 호들갑 좀 고치세요. 네? 고등학교 졸업만 한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졸고졸. 듣는 고졸 기분 나빠서 그래요. 나름대로 유쾌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 같다고 순순히 사과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지만 설마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 위한 초석이었구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인사도 하고 서로 잘 헤어졌고요. 며칠 뒤 주말 모처럼 집에서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니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동서, 나 이번에 투자 좀 해보려고. 사실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뭐랄까 그냥 겁이 나서 못했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선 동서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배워보고 싶더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종목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형님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형님도 내 진가를 알아보셨구나. 그래서 홀라당 넘어갔냐고요? 절대 아니죠. 제가 그동안 당해왔던 게 있는데요. 형님, 제가 추천해드리기 전에 먼저 형님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투자라는 게 결국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더 재미있고 의미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많이 공부했어요.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한 방 먹였죠? 공부하라는 얘기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전화가 몇 번이나 더 오더라고요. 문자까지 구구절절 남겨놨고요. 뭐 동서가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그래도 식구인데 너무 치졸하게 행동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고민스러운 마음을 안고 채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정말 형님께 괜찮은 종목 얼마든지 추천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 너무 호구 같아 보이는 걸 자청하는 일일까요? 그냥 모로세로 일관할까요? 댓글로 제가 어쨌으면 좋겠을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40대에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딸아이를 낳은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전 딸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워낙 엄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전 어디서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말도 잘하지 않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딸은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해맑고 사랑스럽게 자라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반한 이유도 남편은 저와 달리 해맑고 밝은 성격이라 끌렸어요.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편이 그토록 해맑고 밝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부모님은 아들들과 친구처럼 지냈고요. 저에게도 너무 자상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 친정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장남이시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보시느라 저와 오빠를 더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두 분 모두 그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한의학과 약학을 공부하셨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건물에서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동네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돕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신세를 졌다며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빤 항상 집안에서도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고 얌전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항상 집안에 손님이 오시며 저와 오빤 차를 내거나 어머니를 돕는 게 당연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은 오빠가 제가 아끼는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을 멋대로 학교에 가지고 가버려서 제가 처음으로 오빠에게 덤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색연필이나 스케치북, 물감을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아껴 쓰라고 자주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모아 평소 사고 싶었던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을 어렵게 산 거였어요. 색연필이 다른 것과 다르게 40개 색상이나 들어있는 좋은 색연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물었더니 오빠가 학교에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이 필요하다면서 제 방에서 가져갔답니다. 전 엄마에게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바로 오빠 방으로 들어갔죠. 전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오빠에게 따졌습니다.
제 색연필이랑 스케치북 내일 당장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자 오빠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전 화가 나서 오빠의 등을 세게 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오빠를 때려본 거였어요. 그 전까지 오빠에게 맞기만 했었거든요. 저에게 처음으로 맞은 오빠의 얼굴이 금방 빨개져서 저에게 달려들었고요. 그리고는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어디 감히 오빠를 때리냐고요. 그날 전 지지 않고 오빠에게 덤볐어요. 저와 오빠는 방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저와 오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저희를 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 집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 너희 둘 다 엎드려 뻗쳐. 이 녀석들 매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만하니까 쌈박질을 해. 내가 오늘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지. 너희 둘 다 내일부터 한 달간 용돈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에 평소 운동도 많이 하셔서 몸도 우람하고 힘도 좋으세요. 오빠가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와 팔씨름을 해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버지가 소리 한번 지르시면 너무 무서워서 저와 오빠는 찍소리 못하고 입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무섭게 혼났는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오빠와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저와 오빠에게 언제나 엄격하셨어요. 형제관계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양보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셨죠. 친구가 아무리 잘못하고 저를 불편하게 해도 제가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면 누구나 절 좋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세상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버진 저와 오빠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후원하시는 보육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데리고 다니면서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봉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항상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아버지와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저와 오빠가 쉬는 날이라 친구들을 만나 좀 놀러 다니고 싶어도 아버진 봉사 가는 날이면 강제로라도 끌고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강경하셨기 때문에 저와 오빠는 토를 달 수가 없었고요. 어릴 땐 저도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덕분에 반장이나 부반장을 거의 놓치지 않고 했고 나중엔 전교 회장이니 부회장도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처럼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같은 반의 어떤 아이가 저에게 친한 척을 하며 다가왔어요.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봉사를 다녔던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더라고요. 수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절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한 거였어요. 안녕? 나 기억하지? 그때 너희 아빠랑 오빠랑 크리스마스 때마다 같이 와서 우리 간식이랑 선물 주고 갔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 동생들이랑 같이 인형놀이도 하고. 아, 기억나. 너 수영이 맞지?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니? 너무 반갑다. 저도 처음엔 반가워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애가 좀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절 보자마자 부탁한 게 있었죠. 본인이 보육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때 친해진 친구들에게 먼저 보육원에 산다고 말했더니 대놓고 놀리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무시하며 깔보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아이 말대로 비밀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절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중국에서 엄청 크게 사업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방학 때마다 중국에 가는데 중국인 길거리에서 벌레로 만든 꼬치도 팔더라니까? 너무 싫어서 다음 방학 때는 안 가기로 했어. 너희 아빠 중국에서 사업하시려면 돈도 잘 버시겠다. 그럼 너희 집 엄청 크고 넓어? 나 너희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돼?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친구들 오는 거 싫어하셔. 옛날에 주아가 우리 집 한번 와봤으니까 물어봐. 그치 주아야.
우리 집 되게 넓고 좋았지? 수영이가 저에게 자신의 집에 와보지 않았냐고 하는데 순간 전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엄연히 말하면 수영이가 살던 보육원에 가본 건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넓고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영이가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편찮으신 것도 아니니까요. 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대충 웃어 넘기고 자리를 피했어요. 제가 보육원에 사는 걸 비밀로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수영이 거짓말에 동참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수영이가 절 이상하게 대했어요. 언제나처럼 수업이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자꾸 저에게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내일 주겠다면서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그런 식으로 구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거기다가 체육 시간이면 자기가 체육복을 안 가져왔다고 제 것을 입고 나가버렸죠. 제가 체육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데도 모른 체하고 뒤에서 낄낄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은근슬쩍 저를 따돌렸어요. 떡볶이 먹으러 갈 때가 아니고선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자꾸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빼놓고 다녔죠.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도 저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았고요. 전 그런 일은 처음이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을 항상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낼 줄만 알았지 저에게 못되게 구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전 고민하다가 속상해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죠. 수영이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평소 하셨던 말씀대로 친구에게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고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실 수영이 때문에 속상했던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꾹꾹 참아왔었거든요. 제 눈물에 놀라신 부모님은 많이 속상하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강조하셨던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아셨죠. 부모님은 곧바로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양보만 하고 배려만 하라고 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너희가 조금 더 좋은 어른으로 자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욕심을 부렸네. 앞으로 누구보다 너희가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도우마. 그날 이후 아버진 저와 오빠에게 강제로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오빠가 원할 때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수영이가 저에게 또 불편하게 하면 그 즉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수영이가 하교할 때가 되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전 이때다 싶어서 수영이에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너 돈 있어?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빌린 돈이나 다 갚아. 그래야 너랑 떡볶이 먹으러 갈 거야. 그 말에 수영이가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갚아? 네가 나랑 놀고 싶어서 아부하려고 매일 떡볶이 사준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너희 집 원래 남한테 돈 주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깟 떡볶이 값 가지고 치사하게 왜 이래? 수영이라는 앤 가만 보니 거짓말이 습관이네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소리를 멋대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았죠.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의 호의까지 짓밟았습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이런 애랑 굳이 친구로 지내려고 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나 너랑 놀고 싶었던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매일 거지처럼 돈 없다고 떡볶이 사달라고 구걸하니까 불쌍해서 사준 거야. 아버지가 중국에서 크게 사업하신다더니 떡볶이 사 먹을 돈을 안 주시나 봐. 됐다. 돈 없으면 갚지 마. 기부한 셈 치지 뭐. 제 말이 눈이 동그래진 수영인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본인에게 거지라고 했냐고 아주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도 똑같이 수영이 머리를 잡았죠. 그리고 귀에다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 나한테 자꾸 이러면 보육원에 사는 거 다 애들한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손 떼. 여기서 더 초라해지고 싶지 않으면.
제 말에 수영인 곧바로 손을 떼고 욕을 한마디 지르고는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사실 전 수영이가 보육원에 산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단지 수영이가 제게 한 행동이 괘씸해서 골려주고 싶었죠. 그날 이후로 수영인 절 일절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는 척하지 않았고요. 당시엔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전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남을 위하고 돕고 사는 인생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약자이거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언제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딸아이에게 언제나 친구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화도 내고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요. 무조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제가 딸아이에게 유독 신경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와 조카 때문이에요. 저에겐 저보다 1살 어린 동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서에겐 제 딸아이와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같은 건물에서 살아 그런지 동서와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생겼죠. 동서는 의사예요. 동서는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좀 꼬여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당시에 전 결혼한 지 몇 년 됐었고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동선 혼전 임신을 하게 돼서 급하게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요. 당시에 동서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게 돼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한참 공부하고 병원에서 근무해야 할 시기에 임신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에서 동선 너무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동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동서 어머님께서 식당 일에 건물 청소 일까지 하시며 딸을 의대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사돈 어른을 뵙자마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앞으로 딸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서와 사돈 어른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자마자 시부모님께 신혼집은 어떻게 구해주실 생각이냐고부터 물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건물에 때마침 1층이 비어 있어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와서 신접살림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빌라 건물이 시부모님 명의예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동서가 인상을 확 구겼어요. 그러더니 동서가 옆에 앉은 시동생의 어깨를 툭 치더군요.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 나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라고. 내 선배들 결혼할 때 보면 다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는 기본으로 받아. 근데 빌라가 도대체 웬 말이야? 동서는 시부모님 앞에서 정말 저렇게 말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있던 식구들은 다들 너무 당황해서 순간 정적이 흐를 정도였죠. 더 이해가 안 됐던 건 동서 어머님이었습니다. 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데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오히려 더 한 소리를 하셨죠. 사실 사돈, 아드님이 실수해서 우리 딸내미 교수 되는 길 꽉 막힌 건데 책임은 지셔야죠. 30평대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있으면 우리 딸 병원이라도 하나 개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제가 지금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주말 저녁 막장 드라마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서울대 의대를 나온 잘난 의사라도 그렇지 현실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자기야, 나 서울에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해.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도 아닌데 굳이 시집가서 뭐하러 지질이 공상으로 힘들게 살아? 난 빌라에 사느니 그냥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래.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래서 딸은 다 친정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동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을 안 해도 그만이란 소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혼집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였죠.
동서의 말에 당황한 시부모님은 제대로 답을 하시지도 못한 채 상견례를 마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고민이 많으셨어요. 서울에 20억이 넘는 빌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무시당했으니 속이 말이 아니셨죠. 엄마 아빠 뭘 고민해. 그냥 이 건물 팔자. 어차피 오르지도 않는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래. 이거 팔고 엄마 아빠도 아파트로 가고 나도 아파트 하나 사주면 되잖아. 동서만 욕할 수 없는 게 시동생도 철딱선이 없긴 매 한 가지였어요. 시동생은 30이 넘는데도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녔고요. 모은 돈도 없어서 아직도 시부모님께 생활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직장도 변변찮은 시동생이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가 신기했죠. 그런데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났답니다. 둘이 춤을 추다가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대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집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에 나오는 월세가 얼만 줄 알아? 나나 네 엄마가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건물 팔면 네가 우리 생활비 줄 거야?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시동생 뒤치다거리 하느라 고생 좀 하셨거든요.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데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지. 아니면 대출 받아서 우리 자기 병원이라도 하나 차려주던지. 시동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파트를 사주든 병원을 내주든 해야 본인이 결혼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능력도 없는 놈이 덜컥 애부터 만들었으니 아유 이걸 어쩌니. 시부모님은 고민 끝에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동서의 병원을 개업해주기로 했어요. 대신에 신혼집은 건물에 들어와 살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동생은 무사히 식을 올리고 저와 동서도 가족이 됐습니다. 동서는 안과를 개업했어요. 임신한 채로 병원 개업 준비하느라 동서도 고생이 많았죠. 저는 만삭인데도 동서가 걱정돼서 자주 병원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고 병원에 들어오는 기계도 사라고 따로 돈도 봉투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뭐가 또 심기가 불편한지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동선의 병원이 있는 산부인과에 다녀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갔다가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됐길래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병원에 들렀습니다. 전 간호사 선생님들이 드실 도시락과 동서와 함께 먹을 도시락을 사서 갔죠. 동서 병원에 자주 들리다 보니 간호사들하고도 친해졌거든요. 그날도 다 같이 탕비실에 모여 밥을 먹는데 동서가 뜬금없이 저에게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묻더군요. 난 전문대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의료공장에서 격리일 했었어. 10년 넘게 다녔는데 아이 생기고 나서 바로 그만뒀지. 아이 생기고 일을 그만뒀다는 제 말에 동서가 갑자기 제가 안쓰럽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래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거라니까. 형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했으면 임신했다고 일 그만둘 필요도 없고 애 낳고도 휴가 받아서 편하게 애 키웠을 거 아니에요? 동서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서서 제가 전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잘린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큰 대기업이나 전문직이었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을 거라면서요. 동서가 모르나 본데 내가 임신해서 회사에서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거야.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말요? 형님 진짜 용감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애까지 생겼으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더 붙어 있어야지. 먼저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시부모님 댁 빌라에 얹혀 사시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동선 겪으면 겪을수록 의사라는 사람이 참 눈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해요. 30이 넘은 나이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떠들었죠. 동서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유산을 2번이나 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또 나에게 귀한 아이가 찾아오면 그땐 무슨 수를 써서든 지키겠다 마음 먹었거든. 지금은 뱃속의 아기한테 신경만 쓸 거야.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연속으로 아이를 2번이나 잃었어요. 그 일로 오랫동안 마음도 몸도 힘들었고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고요. 그쯤 되니 다시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긴 아이예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귀하고 소중했죠. 옆에 함께 있던 간호사들은 저에게 고생하셨다고 대단하다고 하며 다들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건네는데 동선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세요? 아주버님 중소기업 다니시면 월급 빤한데 외벌이로 애를 어떻게 키워요? 형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요즘 남자들은 여자가 아이 가져도 열심히 돈 벌어오길 바래요. 저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신랑은 이 일을 취미로 하잖아요. 동서는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혼자 깔깔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는 본인이 의사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 남편도 알아서 잘한다고 하면서 저희 남편더러 혼자 고생이 많다는 말까지 했고요. 전 기분이 상하는데도 병원 식구들까지 있는 앞에서 제가 동서와 기싸움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참았습니다. 동서도 나중에 애 낳고 살다 보면 다 알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몇 달 뒤 동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 딸아이를 낳을 때 워낙 진통을 오래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도 신경 써서 했고요. 친정에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왔고요. 그런데 동선 조카를 낳자마자 곧바로 병원에 출근을 하겠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산후조리라도 제대로 하고 출근하라고 했지만 동선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동네 병원이라 며칠씩 문 닫으면 아예 문 닫은 줄 알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간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출근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애 낳고 몸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고생해. 이 시험이 말 듣고 며칠 더 쉬어. 그래 자기야 자기 동기 선생님이 며칠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그 선생님한테 맡기고 딱 며칠만 더 쉬자. 그래 동서 나도 애 낳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푹 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 우린 젊은 엄마들도 아니고 둘 다 노산이니까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거 내가 우리 세라 낳았을 때 친정 아버지가 해주신 약인데 먹어보니까 회복에 무지 도움되더라. 동서 것도 내가 지어왔으니까 먹어봐. 전 진심으로 동서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낳았으니 저와 동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선 제 호의를 좋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형님은 참 팔자가 편한 것 같아요. 전 형님처럼 팔자가 좋지 않아서 산후조리 해줄 친정도 없고 약 지어줄 아버지도 없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신경도 쓰시면 우리 아들이나 좀 봐주세요. 동서는 같은 말을 해도 참 밉게 했어요.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동서가 병원을 출근하면 시동생이 조카를 봤는데 시동생이 가끔 일이 생기면 저나 시어머니가 조카를 봐주곤 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조카를 봐줬습니다. 시동생이 일이 끝나서 집에 왔다길래 제가 조카를 데려다 주려고 내려갔죠. 그런데 동선의 집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무조건 교수다는 거 아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병원 차려줬잖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병원 안 차려줬으면 당신이 병원이나 차릴 수 있었겠어?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강남에 아파트 받고 목 좋은 자리에 병원까지 개업해줬겠지. 이런 구린 동네에 살면서 장사도 안 되는 자리에 병원 차렸겠어? 전 어린 조카를 방에 눕혀놓고 서둘러 동서를 말렸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해서 남편한테 술주정하는 모습을 행여나 시부모님이라도 보시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동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의사라 능력이 있어서 시동생이 알아서 잘한다고 하더니만 그것도 아닌지 툭 하면 시동생과 언성을 높이고 싸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 번 싸우면 3층인 우리 집까지 소리가 다 들렸죠. 심지어 동선에는 같은 층에 시부모님이 사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워댔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된 게 기저귀도 한 번을 안 갈아? 나도 당신 왔을 때 좀 씻고 밥이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놀다 왔어? 내가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보면 난 언제 쉬어? 그럼 나도 일하고 들어와서 애 보느라 못 쉬었잖아. 당신은 엄마가 돼서 하루 종일 애랑 떨어져 있었는데 보고 싶지도 않았어? 당신이 나가서 일하면 뭘 할 거야? 그 돈으로 애 기저귀도 못 사는데 당신이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사는지 잊었어? 나가서 최저 비용도 못 버는 주제에 누구더러 기저귀를 가라는 말아야. 동서와 시동생은 매번 싸우는 이유도 비슷했어요. 동서는 병원 일에 치여서 힘들고 시동생은 집에서 혼자 조카 보느라 힘드니 만나면 무조건 부딪히는 거였죠. 특히나 동서가 시동생을 무시해서 시동생이 참다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였어요. 동서는 애까지 낳아놓고도 툭 하면 이혼이라는 소리도 쉽게 입에 올렸고요. 그 나이 먹도록 부모한테 빌붙어서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큰 소리 내면 이혼일 줄 알아? 제 앞에서는 자기가 돈 잘 벌어서 시동생이 편하게 일한다고 하더니만 시동생 앞에서는 밥벌이도 못한다는 소리까지 했나 봐요. 그런 소리를 들은 시동생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시부모님이랑 저희 부부까지 있는 앞에서 울먹거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 버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준영이 키우느라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지금 어디 나가서 밥벌이도 못하진 않아. 시동생은 영화감독 지망생이에요. 여기저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몇 년 동안 영화 제작사의 시나리오를 내러 돌아다녔죠. 조카가 생기고 나선 애를 키우느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시동생을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자식이 철없고 못났어도 귀하디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아내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꼴을 보기 좋을 리가 없죠. 시부모님은 듣다 동서가 너무한다 싶으셨는지 시동생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잘난 마누라라도 남편을 개무시하는 아내랑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독한 여자가 이혼하면 순순히 우리 준영이 나한테 보낼 것 같아. 지금도 나 때문에 자기 교수 미끄러진 거라고 원망하는데 이혼하면 애 얼굴도 못 보게 할걸? 시동생은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물론 본인도 동서와 이혼할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에서마저 일을 잘렸어요. 조카가 새벽부터 열이 나서 돌보다가 그만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시동생은 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예 시나리오도 안 쓰고 집에서 조카만 돌봤고요. 그런 시동생이 안쓰러웠던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손주를 봐줄 테니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시부모님은 동서 비율을 맞추기 바빴고요. 아들이 가장으로서 능력이 없으니 동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알아서 동서네 집 반찬이며 청소를 해주기 바빴습니다. 동서가 쉬는 날은 시동생이랑 데이트라도 하고 오라고 조카까지 봐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절에도 동서네 아버지가 제사가 있으니 먼저 친정에도 다녀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야 다 아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그럴수록 동서의 건방진 성격은 하늘을 찔렀어요. 이제는 아예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시동생을 무시하면서 구박을 했죠.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몇 푼 벌지도 못하고 괜히 되지도 않는 영화 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이 김에 아예 집에 눌러 앉아서 살림하고 애나 키우면 되지 뭐. 내가 지금 갈 데 없어서 집에서 준영이나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려고만 하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어. 단지 내가 준영이랑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 세상 좋은 아빠라고 해두자. 동서, 서방님도 잘하려고 하는 말인데 왜 그래? 동서가 돈도 잘 버는데 서방님이 집에서 준영이 보면 마음도 더 놓이고 좋지 뭐.
시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동서가 자꾸만 시동생을 구박하자 듣기 민망했던 전 애써 말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형님도 같은 처지라고 지금 편드시는 거예요? 아예 둘이 같이 아기띠 메고 쇼핑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진작 알았지만 동서는 마음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를 않고 항상 꼬아서 나쁘게만 들었죠. 그런 동서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 동서를 만나기가 꺼려졌고요. 하지만 한 건물에서 동갑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카와 저희 딸은 같은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까지 줄곧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이 바쁘면 자연스레 제가 조카를 봐줄 때가 많았죠. 동서를 생각하면 조카고 뭐고 봐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동생도 정말 급할 때 맡기는 거라 거절하기 힘들었고요. 그런데 조카를 봐주다 보면 불편한 일이 종종 생기고는 했습니다. 조카랑 제 딸아이가 잘 지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둘이 한 건물에서 형제처럼 지내면서 자주 만나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조카가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 딸아이를 자꾸만 괴롭혔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시동생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 때마다 제가 딸아이를 하교시키면서 동선의 아들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시동생이 올 때까지 집에서 함께 놀게 하며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자꾸만 딸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집에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선을 집에 찾으러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난감을 항상 망가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조카에게 말했으면 빌려줬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가져갔냐고 물었죠. 그러자 조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세라가 아끼는 거라 일부러 몰래 가져온 건데요? 이제 우리도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어린애들이라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꼴이 웃겨서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조카는 갖고 놀고 싶었던 것도 아니면서 일부러 딸아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재미로 망가뜨린 겁니다. 순간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혔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길래 전 동서에게 직접 말했죠. 시동생에게 몇 번이고 말았지만 시동생이 조카를 혼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조카는 어릴 때부터 시동생을 무서워하질 않았거든요. 동서, 준영이가 자꾸만 세라 장난감을 멋대로 가지고 가서 망가뜨리고는 그게 재밌다고 세라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놀리는 거 있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동서가 제대로 혼내고 얘기 좀 해. 사촌끼리 장난감 가지고 좀 싸웠다고 저도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조카라도 얄미워서 저도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제 말에 동서는 별것도 아닌 일로 왜 불렀느냐는 투였어요. 그러니까 형님 말은 우리 준영이가 세라 장난감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만데요? 제가 바로 변상해 드릴게요. 순간 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동서, 내가 지금 장난감 변상해달라고 이러는 거야? 준영이가 일부러 세라를 놀리려고 멀쩡한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자꾸만 망가뜨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준영이 이제 8살이에요. 8살짜리가 장난감 좀 가지고 놀다 보면 망가뜨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혼을 내요? 형님이 괜히 내가 싫으니까 애꿎은 우리 아들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일이 바빠서 자기 자식 돌볼 시간 없는 거 알지만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동서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야. 같은 자식 키우는 처지에 나쁜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동선의 집을 나섰는데도 그 이후로 일절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전 그날에서야 제가 멍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조카라고 해도 동서 아들은 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제 귀한 딸내미 마음에 상처만 입혔습니다. 전 그날 이후 일절 조카를 봐주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정말 급한 일이라고 사정하며 부탁해도 봐주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하교한 딸을 데리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 급한 대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산을 샀죠.
그런데 그때 편의점 앞으로 조카가 혼자 비를 맞으며 지나가더군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우산 하나를 더 사서 빠르게 조카를 따라갔습니다. 머리로야 앞으로는 절대 조카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머리며 옷까지 홀딱 젖어서 혼자 걸어가는 조카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쓰였어요. 저를 보고 놀란 조카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집으로 데려왔죠. 조카 말로는 며칠 전부터 시동생이 바빠서 혼자 하교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조카 머리를 말려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옷이 다 젖어서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았죠. 전 조카를 데리고 동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집에 동서가 있더라고요. 전 놀라서 집에 있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동서와 하는 말이 오늘은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일찍 집에 들어왔다네요. 아니, 집에 있으면 밖에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 것도 몰랐어? 아니, 준영이 우산 없이 혼자 비 맞고 오길래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갔다가 아무래도 옷 갈아입혀야 할 것 같아서 데려왔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준영이 너는 아빠가 우산도 안 챙겨줬어? 근데 이 인간은 비도 오는데 애 데리러 안 가고 도대체 또 어딜 간 거야? 서방님 요즘 바쁘다고 준영이 계속 혼자 학교에 있다는데 동서 몰랐어?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형님, 제가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러는데 봐주시는 김에 준영이 몇 시간만 좀 더 봐주세요. 제가 한숨 자고 데리러 갈게요. 동서는 애가 비를 홀딱 맞고 왔다는데도 걱정도 안 되는지 시동생 탓만 했죠. 그러고는 본인 피곤한 게 더 먼저였습니다. 전 애도 있는 앞에서 더 얘기해봐야 또 싸울 것 같아 조카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죠. 이왕 봐주기로 한 거 간식이나 먹여서 보내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또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오지랖을 부릴 걸 부리고 도와줄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동서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간식을 먹고 나서부터 전 조카와 딸아이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는 계속 딸아이를 괴롭히고 딸아이는 연신 울어댔거든요. 그런데 잠깐 자고 온다던 동서는 저녁 시간이 다 되고 나서야 조카를 데리러 왔어요. 녹초가 된 저에게 동서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죠. 형님은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애를 저녁도 안 먹였어요? 우리 아들 배고파서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동서는 애를 맡겨놓고 뻔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 안 듣는 조카를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밥까지 차리라네요. 준영이가 자꾸 세라를 놀리고 괴롭혀서 지금까지 세라 우는 거 달래주느라 정신 없었어. 준영이는 오랜만에 만나서도 우리 세라를 괴롭히네. 어머, 형님, 또 우리 준영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학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질질 짜고 우는 세라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동선 여전히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학교 가는지 집에 오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동서 말에 전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동서는 눈치 없이 저에게 배가 고프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배고파. 형님, 저녁 먹을 거 뭐 없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동서는 사람이 참 뻔뻔한데 가만 보면 염치도 없어요. 저는 말해봐야 뭘 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참자 싶었습니다. 더한 일도 참아주고 넘어갔는데 이깟 일이 대수인가 싶어서요. 전 빨리 저녁이나 먹여서 보내자 싶어 후다닥 저녁을 차렸죠. 그런데 제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는 사이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세라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제가 놀라서 거실로 나갔더니 조카가 또 멋대로 딸이 아끼는 책을 찢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놓고 뭐가 좋은지 실실 웃고 있었죠. 바로 30분 전에 간신히 달랜 저희 딸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건물에 살면서 조카와 딸은 둘이 형제처럼 컸거든요. 동서가 미워도 조카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카가 좋다고 웃는데 그건 정말 밉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도 이제 좀 컸는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조카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죠. 야, 이준영, 너 내 물건 다신 만지지 마. 이제 너랑 같이 절대 안 놀 거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 매일 조카에게 당하기만 하던 딸내미가 화도 내고 소리라도 지르니 전 은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세라,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 제 딸아이에게 다가간 동서가 딸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간신히 진정된 딸아이인 순간 놀라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매일 징징거리니? 학교까지 다니는 애가 이래서 학교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 동서의 행동에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준영이가 잘못했는데 준영이를 혼내야지. 어떻게 내 딸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애들끼리 놀다 보면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고 책이 찢어질 수도 있지. 형님은 매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형님이 딸이라고 세라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너무 곱게 커서 툭하면 울잖아요. 너 바보야. 그만 울어.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동서는 제 말도 무시하고 제 딸아이에게 계속 모진 소리를 이어갔어요. 전 순간 제대로 눈이 돌았습니다. 동서가 원래 개념 없고 버릇없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제 딸아이 머리를 쥐어박은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말로 애 잘 키워. 준영이가 매일 동서가 남편 무시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커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애들 때리고 놀려서 애들이 다 준영이 싫어한대. 같은 자식 키우는 사람끼리 이런 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조카 때문에 시동생이 학교에 불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시동생도 힘들어했습니다. 동서가 자식이 있는데도 서로 시동생을 항상 무시하니 조카가 아빠인 시동생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들었거든요. 제가 세라 머리 좀 쥐어박았다고 기분 나빠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소리를 지어내고 그러세요? 제가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예요. 설마 아들 그따위로 키웠겠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겠네. 좋아, 지금 이 순간부턴 잘난 동서가 다 알아서 해. 아이고, 뭘 얼마나 도와주셨다고 이래요? 설마 우리 아들 잠깐 봐준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설마 그까지 내 좀 봐줬다고 이러겠어? 기다려봐,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전 동서 하는 꼴이 기가 막혀서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전 곧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죠. 아빠 건물에 동서 병원 그거 당장 빼버려요. 뭐야?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건물에 병원이라니 설마 내 병원 말하는 거예요?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저에게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그래, 동서가 우리 아빠 건물에 새 들어있는 그 병원 말이야. 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나가줘야 되겠어.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께서 친정아버지 건물에 동서 병원을 개원해 준 거였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결혼할 당시에 동서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나 병원 개원이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급하게 시부모님께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알아봤죠. 시부모님은 막내 아들 어떻게든 장가 보내려고 사시던 빌라 건물을 팔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먼저 흔쾌히 건물의 자리 하나를 내주셨어요. 사실 친정 아버지 건물은 할아버지께서 40년 넘게 해오셨던 한의원이 있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몇십 년째 한의원, 병원, 약국만 있는 건물이라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어느 병원이 들어와도 잘 되는 자리였죠. 그런 목 좋은 자리를 동서에게 내어주기가 사실 전 탐탁치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손이 사람이 심볼 곱게 써야지. 괜히 내 건물이라고 말하지 말고 시부모님이 다 구해주신 거라고 얘기해. 그래야 네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하지.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분이었죠.
그런 분에게 제 마음대로 동서병원을 빼달라 말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동서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일부러 전화를 거는 척 연기를 했죠. 동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요. 제 연기가 그래도 쓸만했는지 동서는 깜빡 속았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랑 통화한 줄 알더군요. 아니 형님,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 하세요? 어쩐지 형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아하고 여유 있어 보인다 했는데 그게 다 건물주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였군요. 지금까지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셨으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형님. 동서는 태세 전환이 정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저희 친정 건물이라는 걸 알자마자 표정이며 말투며 싹 변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조카를 끌고 오더니 저희 딸에게 사과까지 시켰어요. 이준영, 뭐해? 빨리 세련한테 사과해야지. 매일 장난감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책까지 찢어? 얼른 세아한테 사과해. 제가 바란 게 꼭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더라고요. 동서가 연기하는 거라도 예의 바르게 굴어대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일로 한 가지 알게 된 건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엄하게 대하셔서 불만이 많았는데 마흔이 넘고 보니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살려면 가정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더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했고요. 더군다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저희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선물 세트까지 보냅니다. 이 건물주 약발이 언제까지 먹힐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평화가 유지될 것 같아 조금 더 써먹어 볼까 해요.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